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언박싱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의 해를 맞아서 첫 선거죠. 대만 선거가 지난 주말로 끝이 났는데요.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3기 집권에 성공한 라이칭더.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대표적으로 그 대만 정치인 중에서도 대만 독립주의자 성향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고요. 네. 현재는 이제 65세라고 합니다. 대만 북부에 있는 신베이시의 탄광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형제가 6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릴 때 아버지를 좀 여의고 그리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지만 고학으로 의대를 졸업해서 내과 의사까지 받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갑자기 정치인에 입문한 것은 1996년도에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그 중국이 대만 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부터 정계에 입문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2010년도에는 타이난 시장에 취임을 했고요. 대만의 국무총리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대만인들이 그 라이칭더를 기억하는 것은 지난 그 2016년도에 남부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100명 넘게 사상자가 났는데 연일 수색 현장에 찾으면서 1시간만 자고서 현장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방송 카메라에 너덜너덜해진 그 신발이 촬영이 돼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대만인들이 가장 기억하는 부분은 2019년도에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서 대만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인권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 정치인으로 각인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본인도 워낙 청렴하고 또 야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대만 내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높은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라이칭더 당선인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민진당인 현재 차이잉원 총통보다도 더 강력한 독립주의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갈등이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8년 주기로 해서 친중 정권 그리고 그 반미와 관련된 친중 정권이 서로가 교체되면서 이렇게 네. 이어왔는데 이번엔 그 상기 연속 민진당의 그 투표를 좀 몰아줬습니다. 아무래도 군사나 통상, 홍콩 인권 문제와 관해서 당당하게 임했던 민주당의 라이칭더가 그 대만인들의 호감을 샀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워했기 때문에 국민당과 함께 상당한 그 여론전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론전이 선거 전에 가장 큰 실패가 됐는데요. 네. 대만 유권자의 70%는 6대 도시에 거주하고요. 2030 MZ세대 같은 경우는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하는데 무려 투표율이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고학력이라든지 중산층이 많다 보니까 자신이 중국인이 아니고 대만인이라고 대답한 유권자가 60%가 넘을 정도로 정체성이 아주 뚜렷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중국과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라이칭더에게 투표하면은 전쟁에 찬성하는 쪽에 표를 던지는 것이다. 독립이냐 친중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번영이냐 쇠퇴냐 양자 선택을 하라는 낡은 시대의 그 공포심 네. 그리고 위협을 하는 이런 선거전을 펼쳤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고요. 반면에 라이칭더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주권을 잃게 되고 주권을 잃으면 땅과 재산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던 것이 아무래도 대만 민심을 움직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라이칭더가 이 선거에서 주장한 대로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끝까지 밀고 가면
이게 독립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 그 라이칭터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예. 대중국 강경 자세를 계속 유지시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5월 20일 날 총통 취임 이전까지 대만 해협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한다든지 통상 측면에서 계속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양안 간의 긴장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독립을 하는 문제는 좀 별도의 문제인데요. 네. 이번에 그 대만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은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과반이 넘는 62석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51석으로 과반을 못 미치고 있고요. 예. 이 때문에 대만 독립 선언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독립 선언을 한들 실효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지금 현재 13국인데 이 중에 남태평양 도서국가인 나우루가 이번에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겠다니까 12개국밖에 줄어들었네요, 예,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외교적 방향성도 좀 찾기 어렵고 또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사업하는 외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패션 브랜드인 불가리라든지 발렌티노, 네. 케빈 클라인, 코치, 자라, 개뿐만 아니라 델타 항공, 메리어트까지도 규제가 된다면 대만 입장에서는 친구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일단 독립을 주장할수록 경제적인 어떤 압박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 내내 민진당의 재집권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압박을 가해왔는데 결과는 이게 좀 그렇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중국 반응은 아직은 없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SNS인 그 웨이보에 보면은 토요일 아침만 하더라도 대만 선거와 관련된 키워드가 제일 그 검색 순위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아예 검색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관계 법률과 정책에 의해서 관련 내용은 표시하지 않습니다는 팝업창만 계속 뜨고 있는데요. 네. 라이칭더 당선과 관련된 인터넷에 검색할 수 없게 한 것은 아무래도 자존심이 센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그 참여에 스크래치를 내는 대만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언급하지 말라는 거죠. 언급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중국이 계속 자극을 했을 경우에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진핑이 이제 4기까지 임기를 할 가능성이 큰데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2032년도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라이칭더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집권했을 경우에는 시진핑과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임기 동안에 네가 대만 통일을 그렇게 외쳤는데 이룬 게 없지 않느냐. 정적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박 강도를 더 높이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대만 총통 선거 전날이죠. 12일 날 브링컨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을 방문했던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 부장인 루젠 차오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때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가 긴장을 끌어올리지 않도록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루젠 차오 같은 경우에는 차기 외교부장 1순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평화적이 흘러가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곧 전직 정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라이칭더를 방문하는 파견단을 보낼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대만과 관련해서 미국은 방위 약속은 지킬 테니까 새 정부는 차이잉만 8년처럼 대만이 중국을 도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만이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중국에 접근해서 파워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동북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정식적인 대만 독립 선언을 한다든지 의심스러운 독립 움직임도 감지되지 말도록 했고요. 네. 또 핵무기 보유와 관련된 노력도 하지 말라는 신호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중국이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만은요 중국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 이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대만이 과연 경제 안보 조건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미중 간에는 전략 경쟁 시대에 들어왔는데요. 대만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1 열도선이 있는데요. 이 열도선 안에 대만이 지금 한중간에 딱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3개 함대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북해 함대는 지금 칭다오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데 항모라든지 구축함, 초기함 같은 전투 전력이 60%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함대가 남해 함대, 동해 함대를 합쳐서 그 해상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면 대만을 지나야 되는데 대만이 딱 길목에서 해상 통행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을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백령도, 군산 그리고 흑산도로 이런 그 잠합 노선에 소소 라인을 깔면서 1차적인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네. 대만과 센카쿠, 일본을 연결하는 2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괌으로 이어지는 3선이 있는데 네. 1선, 2선, 3선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대만이라는 겁니다. 대만이라는 천연 그 장벽이 중국에 뺏겼을 경우에는 중국 연안 지역까지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붕어빵 찍어내고 있는 중국의 전투함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지 필리핀의 괌을 뚫고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인도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기 위해서는 대만이 해상 교통의 십자로일 뿐만 아니라 해상과 관련된 그 허브 역할도 해주고 전방 거점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선은 절대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만 입장과 중국의 그 시너지를 합치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중국에는 3대 공업 벨트가 있는데 그중에 두 곳인 장강 그리고 주강 삼각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만의 첨단 산업까지 합친다면은 세계 최고의 최첨단 제품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네.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공급망 재구축 산업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만 주요 항구까지 연결시킨다면은 아무래도 수송 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핵심적인 얘기고 미국은 꼭 지켜야 될 선이기 때문에 이 선상을 놓고서 앞으로 30년간 무척 대립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가치는 거의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대만 문제는 사실은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만 선거 결과에 따른 어떤 후폭풍,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통일과 관련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미국이 대만에 전투기라든지 토마호크 미사일을 판매한다든지 대만의 그 남부 지역에 보면 까오슝항이라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항인데 여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되고 있는 항구에 미국 항모가 정착 그 중간 기착지라든지 네. 정박을 했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국가통일법을 바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대만 영공까지도 자신의 그 영공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만 방공 식별구역까지 아예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특별 군사작전 형태로 해서 대만을 압박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또한 대만을 지나가는 그 해상로에 대해서 중국군이 무단으로 임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대만과 관련된 그 해협 주변에 오픈소스 그 선박 추적 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의 그림을 봤는데요. 예. 1년치 데이터를 다 그려보니까 예. 방대한 수의 그 선박들이 대만 해협을 주변으로 해서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빨간 예, 선 맞습니다. 색깔이 선박이 지나간 자리들의 기록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지도상 색깔이 짙을수록 붉은색일수록 항로에 선박들이 예. 엄청 많이 지나간다는 알 저 수 중국 있는데요. 본토하고 대만 사이의 예. 해협을 굉장히 많이 지나가네요. 예,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제조 강국이면서 한국, 중국, 일본의 원부자재를 공급해주는 주요 그 항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삼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니까 이 선을 확보를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겨눌 수 있는 칼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그 지난 주말 시점에 예. 대만 주변의 해상 교통과 관련된 선박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선박 밀도를 보면은 희망봉이라든지 세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그 스위즈 운하보다 더 많게 지금 찍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세계 컨테이너 숫자가 5,400척 정도가 되는데 네. 이 중에 절반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이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도 많이 지나가고. 예, 그래서 예. 벌크선, LNG선, 유조선까지 포함을 시키면 엄청난 물동량이 된다는 겁니다. 이 물동량이 갑작스럽게 막혔을 경우에 세계 경제는 10조 달러가 타격을 받게 되고요. 네. 세계 GDP는 10%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화물 물동량 같은 경우에 피해를 입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선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요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5%고요. 예. 또한 곡물만 따져보면 23%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데 네. 만약에 수입이 끊겼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식량 과 관련된 비축분이 2, 3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2달 이상 지나가면은 진짜 식량 위기가 닥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될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대체 항구를 개발해야 되는데 대체 항구를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북극해를 통과를 한다든지 네. 필리핀으로 우회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비용 많이 예, 드네요. 비용도 많이 들 뿐만 네. 아니라 계절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피해도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와 관련된 정부가 솔직하게 B플랜을 마련해야 되고 기업들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만 선거의 어떤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면 미국과 이제 중국의 대결 구도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경쟁이 시작됐잖아요. 미국을 좀 건너가서 얘기를 해보면 미국 공화당의 대선 경선의 신호탄, 대선의 풍한계, 아이오와 코카스 당원대회에서 트럼프가 과반수 대의원 확보는 압승을 거뒀잖아요. 공화당 내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선론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무려 아이오 코커스에서 51%를 그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와 격차가 무려 3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없는데요. 네. 근데 이 후보들 보면 뭐 디센티스, 헤일리 같은 경우는 20% 전후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공화당 안에서도 사람 변화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싸움에 그 여성 최초의 그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있는 니키 헤일리가 의외로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는 전 유엔 대사를 역임을 했는데요. 지난해 2월 대선 출마 시점에는 지지율이 2%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까지 쫓아왔는데 예. 아무래도 여름철 이후부터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무래도 뭐 지식인이라든지 중산층 젊은층, 전문 직종의 온건한 보수층 사이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됐던 CBS 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바이든과 공화당 후보가 1대1로 붙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냐는 표차와 관련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과 표차가 8%포인트 그러니까 53대 45로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사람들이 근 20%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바이든과 2%포인트 정도 앞서가는데 현재 공화당 같은 경우는 대선 경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가 상당 부분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 점이 빠진다면은 트럼프는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디센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에서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헤일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선거전에서 트럼프와의 둘싸움으로 이제 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곧 있을 저기 어디입니까?
그 다음 다음 경선지였죠. 경선지? 네, 네. 다음 경선지가 뉴햄프서인데 뉴햄프셔죠. 네. 23일 날에 있다고 하는데 뉴햄프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이오코카처럼 당원 선거가 아니라 그 오픈 프리머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비공화당원도 투표할 수 있는데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는 4%포인트 차로다 트럼프를 맹추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선거 그리고 2월 8일 네바다 코커스까지 지켜보면은 과연 니키 헤일리의 선전이 그래요. 찻잔에 폭풍이 그칠지 아니면 트럼프의 부활을 막을지 정확히 알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사실은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오코커스가 지금 첫 그 경선이긴 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사실 아주 극히 일부잖아요. 사실 지금 시작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 앞으로 지금 계속 봐야 되는데 사실상 미국 공화당의 대선 경선은 3월 5일 슈퍼 화요일에 결정된다 이렇게 말이 있죠.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늠자를 가질 수 있는 뭐 사건들이 많기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이때 바로 전날이죠. 3월 4일 날 트럼프의 4건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시작돼요. 이걸 보고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3월 5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슈퍼 화요일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선 후보자 최종 그 선정과 관련 사실상 내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그날 벌어지는 그 대의원 그 투표 같은 경우는 14개 주에서 일어나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이 나라가 제일 버지니아 많은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전체 그 대의원 수의 절반이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루 전날 트럼프의 그 대선론의 쐐기를 박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된 네. 첫 공판이 시작이 되고요. 또한 의회 그 점거 사건 외에도 4건의 형사 사건이 아주 중대한 혐의로 인해서 3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판을 자신의 그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겠다고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스텝이 엇갈리는 그럼요. 그럴 꼬이는 수 있죠. 상황이 그렇죠.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증인들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증거와 관련해서 설명하다 보면 서로 모순되는 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더구나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막대한 그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그 계속 출석하다 보면은 그렇죠. 대선 경선과 관련 가장 중요한 후보자 시간이 그렇게 없잖아요.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7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공화당 전당대회까지 트럼프가 갈지는 현재는 미지수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도 말이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이게 트럼프 재선을 갖다가 트럼프노믹스 2.0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많이 사전 공약들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지금 스위스는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트럼프의 그 재선과 관련한 게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주 숨을 죽이면서 월가에서도 계속 보고서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금융시장은 달러 약세, 주가 하락, 채권 약세라는 트리플 약세가 찾아올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복귀를 강하게 경계하는 것은 미국 제일주의가 미국에는 좋겠지만 선진국들의 그 결속을 해칠 수 있는 상황까지 들어오고 군사적 공조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렇죠.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이롭게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입 물품과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시킨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달러 약세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노믹스 2.0 같은 경우에는 FRB와 통화 정책이 아주 심각한 갈등을 빚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정당 간의 주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바가 없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주가가 거의 다우지수 기준에서 3%가 폭락을 했는데요. 미국 다우 역사 130년간을 보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1% 이상 폭락한 적이 없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 그리고 은행의 그 유동성 문제, 파월 의장의 경질설이 그냥 같이 겹치면서 무려 5.6% 다우지수
지수, 그리고 S&P는 6%,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경기 확장 국면에서 이렇게 충격을 줬기 때문에 주시장이 아무래도 민감하게 지금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보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때도 저랬기 때문에 트럼프 2기가 되면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과연 이 트럼프노믹스 2.0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트럼프노믹스 2.0과 관련해서 작성했던 사람이 쿠드로 전 국가경제회의 위원장하고요. 헤셋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데 상당히 보수성이 강하고요. 네. 또한 자유경제와 관련해서 좀 상당히 좀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무역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세 인상분만큼 미국의 서비스 가격에 고스란히 오르겠죠. 전가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요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1.2% 정도 상승하게 되는데 물가 상승 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에 10여 차례 이상 5%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을 해서 상당히 노력을 경주했는데 이게 물거품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된다면 개인 소비에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재정 확대 정책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부자 감세 정책을 쓰면서 부자들 그리고 중소기업 기업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걸 좀 혜택을 베풀었는데 네. 문제는 이게 2025년도에 실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재연장을 시키게 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재원 조달을 추가 관세라든지 외국인 지원 삭감 그리고 기후변화 대책 보조금 삭감, 이민 재원 삭감 쪽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도 대규모로 수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예. 미국 내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 수출 그리고 석탄과 관련해서 굴착을 대폭 확대시켜주고 예. 모든 장애물을 제거시켜 준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혜택을 모두 삭감을 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예. 파리 협정으로 다시 복귀가 된다면 산업 정책에도 대변환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전기차 해봤자 중국만 좋은 일을 시킨다. 그 배터리도 예. 지금 또 이상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한 그 연준과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게 금융시장의 문제라고 합니다. 물가 안정은 연준의 제일 목표라는 거죠. 근데 이 제일 목표를 추진해왔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2026년도에 임기와 동시에 해고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달러 약세 정책,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 강세가 찾아오면서 우리나라 주가에도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렇죠. 점에서 예. 좀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머니 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환경이 맞습니다. 조성되는 것 예. 같아요. 선거해답게 연초부터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엔 미국 기업들의 실적 얘기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부터 기업 실적 발표가 본격화 되는데 이제 작년 4분기치죠. 그럼 작년 전체가 나올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4분기 S&P 500 기업들의 그 예상 EPS 증가율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밖에 증가하지를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주시장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보다는 네. 예상치보다 더 높은 2% 눈높이 이상 맞춰주면은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그 4분기 EPS 증가와 관련된 지난 10월 초 증가 예상치는 7.5%였지만 현재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예. 다행히 4분기에 미국의 GDP를 보면은 애틀랜타 연운의 그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한 2.2%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이 생각했던 1.1% 2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실적들이 했던 것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이런 골드락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적과 관련돼서 예상치를 뛰어넘었을 경우에 주가도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보면 미국만 좋은 것 같아요. 15분기 연속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업종과 기업들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하이테크 업종이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알파벳을 비롯한 통신 서비스, 네.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정보 기술, 그리고 아마존닷컴이 소속된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 첨단 산업들이 되겠죠. 이들 쪽의 실적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유독 이번 4분기에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생성 AI 그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상당한 실적들이 좋아지고요. 또 미래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하이테크 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 시 비중을 좀 확대시키는 전략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하이테크 주들의 랠리는 앞으로도 계속, 예, 계속 당분간 됩니다. 계속될 예.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주간 중국과 미국 이슈에 대해서 조영찬 소장님에게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금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